네, 반갑습니다. 첫 영상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집에 있는 PC방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을 했다가 올리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쿠팡에서 힘들게 사서 녹음을 또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꼭 들어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에서 독서 모임을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독서 모임 이름은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독서 모임을 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러면 책이나 읽자 해가지고 제가 책 읽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고요. 독서 모임의 이름처럼 정말 인사이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마 독서 모임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의 책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어떤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 생각이나 서평 같은 것들을 네이버 블로그에 남기곤 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이름이 사림의 현자입니다. 저희 유튜브 이름도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사림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사림동의 현자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을 오마주한 것도 있고요. 네, 오늘 주제는 트럼프와 비트코인입니다. 전 세계 인플루언서 1위를 꼽으라면 아마 트럼프 아저씨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트럼프의 한마디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끝내버리는, 지난주였나요?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잖아요. 정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순간 트럼프가 휴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의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트럼프가 근데 너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또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한 문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젊을 때 1987년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신의 돈을 내어서 전면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무역과 외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나타낸 광고까지 냈으면은 조금은 그 생각들이 되게 깊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찌 보면 갑자기 나온 생각들이 아니라 트럼프 본인도 좀 오래된 생각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미국민들이 바보라서 또라이 트럼프를 뽑아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민들도 어찌 보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같이 강력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요 몇 년간 정말 위상이 달라진 어떤 자산군 중 하나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 본인조차 비트코인은 쓸모없는 것이고 쓰레기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본인은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 시작부터 역사,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들어본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번 제 생각과 책에 대한 리뷰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대는 신간인데요. 저자 김창익,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김창익 씨는 20년간 경제지 기자로서 활동했고 지금은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니까 돈세이 돈이라는 어떤 무인 카페를 프랜차이즈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저녁에는 또 글을 쓰시고. 저랑도 좀 비슷하다고 느낀 게, 저의 이제 첫 번째 직업은 PC방 사장인데, 사실 PC방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아니면 알바가 빵꾸 났을 때만 가가지고 신경을 쓰고,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일을 할 때도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윌라를 통해서 경제에 관한 그런 책들을 듣거나, 그 외의 시간들은
독서 모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독서 모임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돈이 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아무튼 잡설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공부가 너무 재밌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부나 책이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에 이르러지 않았을까. 사실 투자라는 것은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남에게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관점을 가져갈 때 사실 독서를 통하지 않고 투자에 이르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조지표지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것들이 물론 유튜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자 김창익도 20년간 경제지 기자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자 출신의 책들이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문장이 간결하고 되게 쉽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깊이와 쉬움을 함께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요. 참고 도서에도 보시면은 홍익희 저자의 화폐혁명이나 오태민 교수의 지혜의 족보, 이것도 비트코인에 관한 책입니다. 홍익희 교수님은 신간을 또 내셨는데 아마 이 책에서 비슷한 내용이 연관되는 책인 것 같아요. 홍익희 교수의 화폐혁명은 말 그대로 화폐의 역사를 다루면서 화폐가 원래 이제 소금이었다가 조개 껍데기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달러의 역사 금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시면서 달러가 결국에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등장이나 어떤 지금 현재 그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서술된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의 시대를 먼저 읽으시고 화폐혁명을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오태민 교수는 요즘에 진짜 비트코인 씬에서 핫해지신 분인데 3프로 TV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태민 교수는 전 초창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몇만이 되지 않을 때부터 그 유튜브를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이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설명은 정말 잘 하시는데 아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저는 지혜의 족보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정말 힘겹게 읽었던,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저자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번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할 때 제가 만든 독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눈치 잘 안 보는데 조금 쟤는 저런 말을 해, 부정적이야,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자 김창익도 현재를 보는 관점, 지금이 되게 주가도 막 사상 최고가를 가고 그래서 호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지금은 달러의 모순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뒤집어 엎어야 할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미래를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저자는 이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가까운 문장을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이나 그런 데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이 또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현재를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갑게 읽으면서도 저자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무엇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발표할 때 그 회원분들이 대답한 부분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은 뭐 자산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공급 중에서도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이라면 반감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프로그램상 4년에 한 번씩 그 공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프로그램에 짜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전쟁이 터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 부분은 사실 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러우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도와줬던 적이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요 근래에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전쟁이 터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휴전이 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채널, 교양이를 부탁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캡처를 해놓은 것이고요. 오태민 교수가 나왔을 때 제가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오태민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글로벌 M2, 이게 빨간색이 글로벌 M2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M2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흐를류 움직일 동.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잘 흘러다니고 있는지, 막히는 곳은 없는지, 시중에 얼마나만큼의 돈이 흘러다니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10주에서 12주 간격으로 후행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가고,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도 가격도 떨어진다. 여기 2022년 그래프가 없는데 2022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 이자가 그전에는 2%에 내서 제 월급 중에 만약에 그 뭐 한 200만 원 정도가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었다면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가 대출 이자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월급에서 이제 소고기 먹다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은행을 생각하면 더 확실한데요. 은행이 대출금 이자가 올라가면은 대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비트코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유동성이다. 그래서 돈이 풀리면 올라가는 자산이고 돈이 줄어들면 내려가는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무명 블로거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거는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하고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책은 아까 전에 제가 추천드린 홍익기 교수의 화폐혁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에 가까운 모습은 아니고 기술 성장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이 그래프가 더 잘 안 보이는데 초록색이 그 S&P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이 그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인 S&P를 빼고 나스닥을 놓아도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임에서나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마저도 올라가는 이유는 돈이 세상에 많이 풀려서다 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M2와 자산가의 관계는 어떤 것이지? 이런 관점을 일단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그 긴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도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짝짝짝. 기사를 한번 보시죠. 25년 5월 22일 기사인데요. 트럼프의 감세한 압박에 국채, 달러, 증시가 동시에 급락했다. 이것은 조금은 특이한 일인데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채로 몰리면서 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위기가 터지면은 달러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서 달러는
사실 증시랑도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뭔가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좀 잘 잊기 힘든 부분이고, 저는 사실 달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로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무슨 일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달러가 뭐 900원, 환율이 900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 그 달러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자산을 달러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모임에서도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는 일단 원화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고, 원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원화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얘기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중국과 그 세계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계화 시대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중국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수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에 가장 값싸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IMF 때 한번 망했던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많은 부분, 반도체와 어찌 보면 뭐 반도체 정도를 빼면은 거의 다 따라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화 시대가 끝나서 트럼프도 본인이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만 잘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변화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제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굳이 제 돈을 원화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이 위기가 생기면 웃음을 짓는, 제가 달러 스마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장성도 가장 좋은 달러 자산,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저로서 이런 모습은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거는 근데 달러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본인도 달러가 약세가 되어야 본인의 그 제조업을 미국의 그 제조업을 수출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실현하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 재산을 사실 1,100원대에 바꿨었는데 1,400원 위에서 다시 엔화와 원화로 다 바꾼 상태거든요. 지금 1,350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조금 다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좀 박스권을 보이다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당혹감을 가진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는 워렌 버핏 전 버크셔 해서웨이 CEO입니다. 전 버크셔 해서웨이 CEO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분은 더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본인이 성공한 이유가 본인이 난자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투자 인생 내내 미국에 맞서는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거의 미국과 달러의 화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에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신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누구도 가치가 지옥으로 갈 통화, 이 통화는 달러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남기고 은퇴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시대가 끝나면서 뭔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생각들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의 마지막에 보시면 달러 흐름의 역행에서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도 이것을 보면서 디지털 금이 된 것이다,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저도 블로그에서 약간 간세빔에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고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관찰한 모습들을
기록을 해두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갑자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3분 전에 비트코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은 그것을 따라서 올라가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서, 그렇다면 지금 시중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24년부터 나타낸 것인데, 지금이 역사상 최고로 달러가 세상에 많이 풀린 시점입니다. 저희는 역사적인 시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자산시장을 보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한 3달 정도 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지금 1월 달에 확 급격하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3개월 뒤에 관세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 유동성이 갑자기 공급을 했다면 시장은 이 공급된 유동성을 바라보게 되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든지, 관세는 별것 아니라는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해서 분위기가 달랐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근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제가 녹음하는 시점이 7월 4일인데요. 지금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풀리느냐가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내가 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흐름에 따르면은 답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세상에 돈이 계속해서 풀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자성어가 있는데 흔싸귀비 아시나요 혹시? 흔해진 것은 싸지고 귀한 것은 비싸진다. 그러니까 돈은 싸지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부동산이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풀리는 속도보다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심지어 부동산도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앞으로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캉티용 효과라는 것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캉티용은 애덤 스미스랑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인데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 중앙은행과 가까운 사람들, 정부나 월가나 대기업은 큰 돈을 벌고 일반 개미들은 뒤늦게 자산 상승에 올라탄다.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푸는 것을 머니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프린팅에 의해서 돈이 나오면은 이 혜택은 원래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강남에 원래 살던 사람이 그 혜택을 많이 받지, 지금 지방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값이 올라봤자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많이 오를 수 있냐,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 교훈이라고 하면, 일단 돈이 많이 풀리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돈이 풀리면 더욱더 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이제 돈을 풀 때 용기를 내서 대출을 해라. 이런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캉티용 효과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우리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기억나시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왜 발생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뭔가 이 대출을
많이 내줘서 사람들이 탐욕이 끝없이 커지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2008년 위기의 원인이 닷컴 버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끝없이 올라가는 주가를 나타내는 파란색이 나스닥 그래프고요. 이때 보시면은 뭐 러시아 위기도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버블이 아닌가 해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요.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거의 1점 몇 프로까지 쫙 끌어내립니다. 아까 전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금리를 낮추면은 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은 뭐 부자들도 사실 금리를 낮춰주면 어디 투자할 데가 없나 이렇게 눈을 뜨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때 눈을 뜨고 찾아봐도 이게 주식시장에는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진 않고 20년간 한 번도 침체를 겪지 않았던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2008년의 그런 원인과 그 내용들은 영화 빅쇼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빅쇼트에서 이 춤을 잘 추시는 아름다운 여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보시면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대출 갈아타기를 못한다. 난 집이 5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브프라임이란 말 자체가 프라임 밑에 서브 그러니까 프라임은 뭔가 지금의 대기업을 다니는 신용도 높고 자산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브프라임은 그 뭐 신용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도 없고 직업도 없는 그래서 그때 유행한 게 닌자론이 유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번도 20년간 한 번도 침체를 겪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은 1990년대 일본에도 있었는데요. 토지는 망하지 않는다. 집값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토지 신화가 일본에도 미국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내주고 결국 핵심적인 원인이 뭐 CDO라든지 파생상품, 즉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파생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서 그게 결국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렇게 불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결국에는 2008년 위기 같은 게 생겼다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캉티옹 효과에서 이 여인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여인은 결국에는 원래 돈을 가진 층이 아니니까 결국 마지막에 올라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춤을 추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자산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산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까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뭔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것만은 아닌가? 이런 관점을 조금씩 가지면서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밌는 것은 이 유동성이 풀려서 2008년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더 큰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양적 완화라는 단어인데요. 양적 완화는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 그 자산을 사주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도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닷컴 버블 때도 문제가 터지면은 금리를 내림으로써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2008년에는 그 CDO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그 퍼져 있는지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아무리 내려줘도
아무도 대출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공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연준에서 그 벤 버냉키가 그 사람이 이제 대공황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은행에 자산을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풀어도 시중엔 돈은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3차 때는 결국 문제가 되는 이 주택담보대출 MBS 모기지론 그 MBS까지 주택담보채권까지 사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드디어 이거 진짜 끝까지 계속해서 돈을 풀 것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주가도 폭등하고 조금씩 돈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재밌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란 단어고, 유동성이 풀리면은 자산이 올라가지만 뭔가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오늘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